NFT와 사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사실 저희가 컬러와 톤 앤 매너, 사진가의 어떤 개성을 나타내는 이제 컬러와 톤 앤 매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제 NFT는 왜 나왔냐, 오늘 그 어떤 해답을 조금 아실 수 있을 그런 내용들 좀 준비를 해봤고, NFT에 대해서 사실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NFT를 해보시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NFT가 뭔지 뭐 많이 들어보고 메타버스는 들어봤지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또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아직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NFT화 시키고 그걸 세계 시장에 어떻게 판매까지 연결을 시키는지 전체적인 경험들을 조금 쉽게 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고, 저는 작년 12월부터 NFT를 좀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올해 중순 정도까지 이제 NFT를 실제 판매하는 경험까지 해봤거든요. 전혀 모르는 외국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작품만 좋고 또 어떤 컬러와 톤 앤 매너를 가진 사진가라면 충분히 세계 시장에 도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강의를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NFT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NFT 하는데, NFT는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이제 Non-Fungible Token이에요. 그러니까 펑저블은 이제 대체 가능한 것을 말하는 거고, Non-Fungible이니까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이니까 이제 돈이잖아요. 돈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NFT는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뭔가 문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NFT화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대체 불가능해야지만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NFT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NFT라는 건 제 생각은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기술이다. 이거랑 비슷한데, 제가 그 필름 카메라를 쓰다가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필름 카메라에 머물러 있던 사진가들은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을 때 그게 사진은 아니다 그랬어요. 디지털로 찍는 것은 사진의 맛이 없다. 요즘에 이런 소리도 많이 듣는데, 이제 NFT를 이제 사진으로 NFT 한다라는 분들 중에는 이제 과거에 있던 분들, 나 그런 거 몰라, 그런 거 해서 몰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미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미래의 어떤 시행착오의 기술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간다라면은 향후에 갑자기 시장이 NFT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준비를 하려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고 준비를 한다라면은 충분히 세계 시장을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되는 사진가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하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NFT는 그리고 나이와 성별과 학력과 어떤 인종과 이런 것들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NFT를 통해서 막 유명해졌고 막 그 비싸게 팔았고 이런 그 환상들을 언론에서 많이 심어줬고, 또 코인 시장이 작년까지는 화랑이었어요. 모든 자산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코인 같은 게 모든 것이 화랑이었고, 지금은 사실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NFT가 상대적으로 이제 NFT는 망했어라고 얘기를 뭐 주위에서 뭐 주식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신 어떤 사례도 있을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NFT가 코인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맞지만은 NFT는 하나의 기술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예술을 사고 팔고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NFT를 사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것도 아니고, 나랑 관계없다고 멀리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NFT를 공부하려면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뉴스에서 봤던 것처럼 일확천금을 노려서 NFT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NFT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직접 팔아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들어보고, NFT라는 아트를 만들어보고 그것을 팔아보고, 또 그 생태계라는 것을 한번 이해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NFT는 사실 지금 세대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거든요. MZ 세대라고 부르는, 저는 이제 X 세대인데, MZ 세대들은 왜 NFT라는 것에 열광을 했는지도 이걸 실제 저도 만들어 보면서 알게 됐다. 그래서 이 NFT를 공부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 사진 기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했는데 이제 대체 가능한 것과 대체 불가능한 것을 이제 제가 나눠봤어요. 제 손에 이제 아이폰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폰은 제가 만약에 해외여행을 갔다 잊어버려요. 물론 이제 제 아이폰이긴 한데 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긴 한데 제가 이것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새로 사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은 대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라면이 떨어지면 라면은 사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내가 현금 종이가 있는데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바꿔달라고 하면 대체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원본은 대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은 누군가와 계약에 의해서 바꿀 수는 있지만 갑자기 내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땅 같은 경우도 모든 계약서가 있죠.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것들에는 계약서가 따라다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대체 불가능한 것은 바로 나죠, 나.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 NFT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도 다르고 다른 사람과 생긴 것도 다르고 공부한 것도 다르고 먹는 습관도 다르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것은 바로 첫 번째 사람인데 이걸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내가 찍는 사진, 내 개성이 담긴 사진은 남과는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찍는 사진들은 NFT화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이키 마크를 여러분도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나이키 마크를 쉽게 그릴 수가 있는데 나이키의 어떤 소유권, 나이키라는 어떤 브랜드의 소유권, 그 단순한 로고 자체는 나이키가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이키의 그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는 있지만 내가 옷을 만들 때 나이키 그림을 저걸 써서 내가 프린트를 해서 판매를 한다라면은 나이키 회사에서 저에게 소송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나이키는 소유권과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부동산, 집을 계약할 때 매매 계약서나 이제 전세 계약서를 쓰잖아요. 전세는 내 집은 아니니까 매매 계약서를 쓴다 그러면 저 집은 전까지는 뭐 건설사나 다른 사람의 소유였지만은 내가 매매 계약서를 쓰는 순간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컨트랙트라고 해서 계약서라는 개념이고 NFT에는 그 계약서가 항상 붙어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피지컬한 이제 물리적인 아트에는 NFT의 개념이 없었냐? 있었어요. 제가 작품을 판매를 하면 보증서라는 걸 써주게 돼요. 보증서라는 걸 써서 작품 컬렉터에게 전달을 하는 게 바로 NFT의 개념인데 기존의 작품들은 복제가 가능했어요. 그 무한 복제가 가능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작가들이 전시를 할 때는 에디션을 정했죠. 그러니까 내가 작품을 평생 동안 5점만 만들 거야 하면 5점의 에디션이 생기는 거고 작가에게 파일이 있고 프린트가 있지만 5점을 내가 판매를 하면은 그 5점은 이제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NFT와는 조금 차별화가 되는 것이 NFT는 이제 대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품은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에디션을 너무 많이 만들다 보면 NFT의 그 정의가 흐려지게 되죠. 그래서 NFT 세계에서는 사실은 에디션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이제 하나의 에디션으로 판매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한 거죠. 이제 무한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디지털 파일은 무한 복제가 가는데 도대체 이거 왜 사냐? 이해가 안 된다. JPG 파일 여러분 컴퓨터에 많잖아요. 이거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거나 USB를 꽂아서 다른 친구한테 주면 되는데 왜 이거를 구매를 해야 되나? 자,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 앞에 가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서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면 모나리자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이제 모나리자가 저기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나리자는 저 관객들 때문에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저걸 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박물관에서 이제 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글에다가 모나리자라고 치면 모나리자 원본과 똑같은 그리고 해상도도 굉장히 높은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요. 그걸 다운받아 내 바탕화면에 깔면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걸 복제를 해왔지만 내 소유는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뭐 NFT가 사고 팔 수 있는 디지털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제 게티 이미지 같은 곳에 작품을 올려요. 그러면 작품을 살 수 있어요. 게티 이미지에는 실제로 작품을 구매를 할 수 있고 구매를 하면 작가에게 개런티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스탁 이미지와는 도대체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를까요? 물론 이제 그 게티 이미지에 저도 이제 작가로 소속이 돼 있지만은 작품을 올리면 게티 이미지와 그 어떤 작품 거래 계약을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팔리면 게티 이미지와 몇 대 몇으로 나누겠습니다. 그 비용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지 작품을 산 사람이 소유권과 저작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어떤 뭐 광고에 뭐 한 50만 원을 주고 샀으면 광고에 1년 동안 게재할 수 있는 사용권을 허락해 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유권과 저작권은 여전히 작가에게 있고 그것이 넘어가지는 않는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티 이미지 같은 데서 굉장히 비싼 작품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거랑 비슷한 거를 찍으면 되니까. 이건 제가 오픈시에 올린 제 그 팬데믹 이전의 여행이라는 시리즈의 어떤 그 작품들을 제가 썸네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제 소유, 아직은 제 소유예요. 판매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누군가 사면 저의 그 작품의 소유권이 그 사람한테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제 제 손을 떠난 것이죠. 그죠? 근데 그래도 여전히 제 오픈시 계정에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NFT는 계약서가 붙어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 작품을 만든 사람 그리고 이 작품을 산 사람, 이 작품이 얼마에 판매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NFT 그 세계에서는 계약서처럼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작품을 클릭하거나 해보면은 계약서가 쭉쭉 붙어 다니기 때문에 이거를 복제하거나 위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 왜 불가능한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NFT의 정의는 특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 그러면 작품 파일이 왜 자산이냐? 작품 파일이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갤러리에 가서 작품을 샀잖아요. 내 돈 주고 어떤 작품을 샀을 때 그 작품을 내가 집에다 걸어 놓으면 내가 돈을 줬기 때문에 그게 내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삼성의 모 회장님이 작품을 사서 이제 뭐 이렇게 소장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근데 기존의 피지컬한 아트에서는 그걸 소유권을 이걸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사실 주장을 할 수가 있었다면 지금 왼쪽처럼 보이는 디지털 아트라는 게 비디오라든지 이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굉장히 모호했어요. 이거를 갤러리가 소장을 하고 있더라도 이거 그냥 그 핸드폰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이걸 굳이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아트라는 건 사실은 예술 세계에서는 사고 팔기가 굉장히 까다로웠다. 근데 이 디지털 작품의 최초의 어떤 가치를 부여한 것이 바로 NFT고 그것은 이제 디지털 아트 세계에서는 혁명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NFT가 예술계에서 가장 많이 움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디지털 소유권의 미래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부동산 가서 우리가 집 매매 계약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뭐 등본을 떼본다든지 이 사람이 뭐 소유자인지 이런 것들 다 검사하고 하는데 향후 한 10년 안에는 뭐 핸드폰이든 뭐든 이제 QR만 찍으면 이 집에 QR만 찍으면 NFT로 내 작품이 그냥 내 집이 저 사람 집이 내 집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소유권 증명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예술 작품도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거 지금 인스타그램에 NFT 기능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NFT 작품을 누군가 사고 팔면은 쉽게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근 몇 년 안에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를 움직인 NFT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건데
NFT 하면 많이 화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비플이라는 사람이죠. 비플이라는 사람은 이제 더 퍼스트 5,000데이 해가지고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그림을 그려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을 하나의 썸네일로 쭉 만들었어요. 그래서 2021년 3월에 6,900만 달러에 이제 옥션에서 경매가 된 작품인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NFT 세계에서 이 거의 뭐랄까 시대를 이제 판을 바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잭 도시라는 그 트위터 공동 창업자도 있는데 이 사람도 Just Setting Up My Twitter라는 이게 2006년 3월 21일 트윗인 첫 트윗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 메시지 하나인데 이걸 290만 달러에 팔았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일 아닌가요? 텍스트가 이렇게 거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군가의 처음, 그리고 이 사람 잭도시라는 사람이 트위터를 창업했기 때문에 창업자의 처음 글이잖아요. 그것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본 거겠죠. 자, 크립토펑크 7523이라는 건 이제 크립토펑크의 넘버를 말하는데 코비드 에일리언이라고 해서 크립토펑크란 아트의 이제 코비드 에일리언이라는 작품, 그러니까 코비드 시절에 나온 것이에요. 이거는 크립토펑크는 그 전에 나왔는데 이게 2021년 6월에 1,180만 달러에 봐요. 이건 난 점 찍어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누군가는 이걸 가치를 인정하고 샀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구장창 이 강의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만의 언어로 얘기하자. 자신만의 색과 컬러와 브랜딩 전략을 가지자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신만의 언어는 대체 불가능하잖아요. 내 목소리는 대체 불가능하잖아요. 내 사진도 대체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남이 찍고 남이 좋다라는 사진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진을 찍고 내 목소리와 내 억양과 내 색깔과 내 컬러와 톤이 들어가 있는 사진을 찍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예제들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NFT 세계의 스타 사진 작가, 아까는 이제 예술 쪽이라면 이제 사진 작가들은 어떤 작품이 있나? 요즘 뭐 NFT 세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핫한 작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스틴 아베르사노라는 작가가 있고 트윈 프레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작품 시리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명의 쌍둥이를 찍었어요. 100명의 쌍둥이를 약간 포트레이트를 찍고 이것을 NFT로 발행을 해서 엄청나게 성공을 한 작가예요. 이분의 이제 트윈 프레임 83번 NFT 이제 작품은 이제 2021년 소더비 경매에서 13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작품들을 그냥 그 쌍둥이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약간 카메라를 응시하는 포즈로 촬영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NFT라는 거의 핵심을 굉장히 잘 간파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쌍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어떤 그 피사체긴 한데 그런 피사체와 자신만의 어떤 그 프레임을 잘 선택을 해서 NFT화 시켜서 성공한 작가. 그러니까 조금 미리 NFT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루벤 우라는 이제 영국계 작가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풍경 사진을 주로 찍던 사람인데 그 드론에다가 LED 라이트를 써서 이제 야경을 촬영을 하면서 그 어떤 현실 세계의 야경, 현실 세계의 풍경을 굉장히 환상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그런 작가예요. 지금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NFT 발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더 설명드릴 거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이분이 이제 스톤헨지에서 작업하는 것도 봤는데 여튼 최근에 타임랩스나 이런 것들을 장르를 이용해서 이제 비디오 형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기도 하고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하고도 이제 콜라보하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게 활동하는 그런 작가고 이분은 사진도 하셨는데 뭐 음악 같은 것도 하셨고 기존에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셨던 작가더라고요. NFT 세계는 아직 그 사진도 인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뭔가 미디어랑 결합되거나 영상화된 것들이 요즘에는 인기가 많으니까
핫한 작가들은 어떤 작품들을 하는지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드리프터 슈츠라는 이 작가는 이제 가명인데 이분은 굉장히 그 높은 어떤 고층 빌딩이나 높은 곳에 어떻게 보면 몰래 등반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실제로 그래서 경찰에 잡히기도 했었고 약간 흑인이셨던 것 같은데 이분이 그래서 경찰에 잡혀서 막 보석금이 없어서 이제 경찰에 굉장히 오랫동안 구류가 돼 있기도 했었는데 여튼 그 이 작품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을 그 보석금이 없어서 이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NFT 세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거래가 되기도 하고 아직도 이렇게 자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작가인데 뭐 오픈시나 이런 데 쳐보시면 아마 이분 작품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튼 이런 작가들의 작품도 자신만의 톤앤 매너와 이제 자신만의 어떤 피사체 사진을 보여주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 NFT도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시가 사실 가장 크니까 NFT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NFT 작품, 사진 작품 특히 우리 사진을 하니까 그런 작품을 발행하고 있는지 보실 필요가 있고 여기 있는 거는 각기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이제 오픈시에서 추천하는 작가들이 이제 매일매일 뭐 매주에 한 번인가 정도 바뀌거든요. 그 작가들의 이제 카테고리를 보고 있는 것이고 사진만 보면은 저기에 클릭하면 어떤 작품이 있을 건지 여러분들 대충 예상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톤앤 매너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이런 NFT 세계에서도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도 굉장히 독특한데 이분은 작가라기보다는 자기 셀피를 찍어서 오픈시에 막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셀피를 매일매일 똑같은 걸 찍어서 올리는데 이게 어떤 분이 샀어요 이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져서 뭐 앞으로는 어떤 자기 재단을 설립할 거라는 그런 뉴스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여튼 뭐 자기만의 톤앤 매너를 가지고 사진을 올린 사람 같아. 꼭 어떤 작품이 아니더라도 어떤 피사체나 어떤 소재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톤앤 매너 같은 것도 NFT 세계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가 갑자기 지나더니 NFT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뭔가 NFT를 하지 않으면 동떨어진 것 같이 그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왜 NFT가 갑자기 화두가 됐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키워드들이 저는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크립토 아트, 뭐 코로나, 팬데믹, 블록체인,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이 굉장히 많은 어떤 시스템들이 엮여서 지금 NFT가 핫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볼드체를 해놓은 것들이 사실은 NFT를 활성화시킨 어떤 하나의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메타버스,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이더리움, 웹 3.0이 NFT를 핫하게 한 어떤 주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라고 해서 이게 좀 낯선 단어일 수도 있는데 탈중앙화를 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웹 1.0 시대부터 저는 살았거든요. 넷스케이프를 열어서 인터넷을 보는 시대부터 찾는 시대부터 살았다라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웹 2.0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리드 앤 라이트라는 게 일종의 블로그와 인스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스타나 블로그나 유튜브에 글과 사진과 영상을 올리면은 누군가 좋아요를 표시해주고 누군가 댓글을 달아주는데 문제는 나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어떤 생산가, 크리에이터인데 그 수익을 누군가 가져가고 있다. 그 수익이 유튜브이거나 또는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있는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있는 메타거나 또는 네이버 블로그를 플랫폼을 운영하는 네이버거나 이게 기존에는 우리는 고맙다 이런 것까지 열어줘서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좀 억울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진짜 열심히 찍어서 하는데 나는 진짜 코딱지만한 뭐 팔로워 수를 가지거나 또는 유튜브의 수익을 좀 가지는데
그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독식을 하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불만이 더 가중이 됐고 그 웹 3.0의 시대가 앞으로 올 시대, 그러니까 지금도 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웹 3.0 시대에 등장한 게 바로 NFT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웹 3.0에 우리는 초입에 있고 지금은 웹 2.0에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건 모두 웹 2.0이고 이런 것들은 플랫폼들이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 웹 3.0 시대는 일종의 개인들이 크리에이티브하게 세상을 운영하는 시대다, 인터넷을 운영하는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라는 건데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사실은 외부 활동이 줄어들게 되고 인터넷상에서 많이 놀게 됐잖아요. 인터넷상에서 지금도 여러분 보면은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앉아서 들으시고 저도 2년 전, 거의 3년 전이죠. 2년 반 전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렌즈를 보고 여러분을 마주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되게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 모이고 이렇게 하려면은 뭔가 이까지 와야 되고 시간적인 제약과 물리적인 제약도 있는데 여러분이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냥 접속해서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메타버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일상에 들어온 메타버스거든요. 메타버스라는 게 뭐냐니까 메타가 가상과 초월 그리고 유니버스가 우주니까 초월 우주잖아요. 가상 우주.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 지구와 우주는 사실 어떤 한계가 지어져 있다면 이 가상의 세계는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는 어떻게 보면 막 뭐랄까 뽁떡뽁떡 살고 그 안에서 어떤 제한들, 뭐 물리적 제한도 있지만은 신문적 제약, 뭐 그런 비용적인 제약도 있는데 이 메타버스 세계, 우리가 그 흔히 그 경험해봤던 게임의 세계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게임의 세계로 들어가면 막 세계가 확장되고 저 세계와 저 세계를 넘나들 수 있잖아요. 메타버스는 사실 게임 세계에서는 이미 있던 개념이었는데 이게 예술 세계에서는 사실 불가능했거든요. 예술 세계에서는 불가능했는데 이 메타버스 안에 땅을 사고 팔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좀 생기기도 하고 또 메타버스에서 사실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것들은 아주 오래전 뭐 리니지 시절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있었지만 사진이나 그림 파일이 이런 메타버스 상에서 거래된다는 건 사실 꿈에도 꾸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메타버스 세계가 사실 확장이 됐죠.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이제 소규모 데이터들을 기록할 수 있는 블록, 그러니까 하나의 블록이 컴퓨터라고 보시면은 내가 어떤 것을 기록을 할 때 모든 것을 분산해서 저장을 해서 기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수천만 대의 컴퓨터에 분산해서 기록을 하면 그게 복제나 위조가 불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아래 이제 뭐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이 기술이 들어가면서 작품을 사고 파는 것을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NF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블록체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미줄처럼 연결된 컴퓨터에 작품을 사거나 구입하는 순간 그 기록이 연결이 되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복제가 현실상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비플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오픈시에서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데미안 허스트라는 그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 언제 거래가 됐는지,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갤러리로 확인할 수 있나요? 없어요. 제 작품이 컬렉터가 가지고 있지만 그 컬렉터가 누군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픈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이렇게 비플 작가의 작품을 보고 눌러보세요. 눌러보면은 이 사람 작품이 일단은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사진도 쉽게 볼 수 있고 여기 보면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요. 언제 올렸는지, 얼마에 판매가 됐는지, 누가 소유권이 있는지 저런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뭐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날짜 같은 것도 다 기록이 돼 있고 클릭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일종의 계약 문서가 쫙 블록체인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위 변조가 불가능하다. 이 수많은 작품들을 어떻게 저렇게 다 관리를 하겠어요. 그 순간 기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2008년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잖아요. 비트코인은 사실상 그 어떤 한정되게 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거는 사실 현금화 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자산 가격이 오르면 좋지만 이걸로 뭘 하기에는 애매한 거죠. 근데 2015년에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이 이더리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더리움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 비트코인은 사실 뭐 거래나 이런 게 좀 어렵다 그랬죠. 이거를 보완을 해서 어떤 컴퓨팅 기능을 넣어가지고 블록체인 상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사고 팔고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최초의 어떤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거래 가능한 어떤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우리가 코인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항상 화제가 되는 이유는 이거는 상징적인 거거든요. 최초의 어떤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이고 그것을 거래 가능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더리움이다. 그러니까 맨날 그 주식 뭐 이런 거 보면 그 코인 이야기 중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처음이라는 상징성 때문이거든요. 이더리움으로 최초로 거래된 게 바로 크립토 펑크예요. 아까 크립토 펑크 그 코비드 에얼리언이라는 게 굉장히 비싸게 팔린 이유가 크립토 펑크는 최초 그 라바랩스라는 회사에서 남성 6,000여 개, 여성 3,800개의 이제 픽셀 아트를 만들어 가지고 뭐 좀비도 있고 한데 이거를 이더리움 기반의 최초의 NFT를 발행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1달러나 34달러로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가 됐겠죠. 근데 이거는 어떤 한정된 수량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다지 뭐 가치를 얻지 못하다가 이제 NFT 시장이 확 뜨면서 지금은 하나 저 픽셀 아트 하나에 수억 원을 호가하거든요. 그래서 크립토 펑크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여기 가서 이렇게 어떤 여러분이 사고 싶은 거를 실제로 살 수도 있어요. 몇 억짜리 되거든요. 이게 이제 사기가 사실 일반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가격도 너무 넘사벽이고 이게 뭐 우리가 보기에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준 사람들이 바로 셀럽들이에요. 셀럽들,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와 비슷한 이 크립토 펑크들을 사가지고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한 거죠. 막 옷에도 새기고 이 사람은 제이지인가요? 뭐 그 사람하고 약간 비슷한 거 이런 것들 사서 자기의 어떤 프로필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처음에는 뭐지 하다가 NFT 세계가 막 유명해지고 하니까 이 크립토 펑크가 뭐랄까 그 유명한 예술가가 똥만 사도 예술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냥 유명하고 좋은 작품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의 가치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정되고 비싸고 누구나 소유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이 어떤 데이터가 됐기 때문에 그걸 예술이라고 여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NFT 그리고 우리는 사진을 하는데 NFT와 사진은 NFT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여기에 의문을 많이 가졌고 NFT는 사실 사진은 수십 장 복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NFT가 될 수 있냐에 대해서 의문을 처음에는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사진이야말로 정말 NFT화 시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처음에 제 의문은 이 우리 소니 카메라나 이런 걸 지금 ARW나 뭐 JPG로 찍히잖아요. 디지털 파일을 사고 파는 게 도저히 가능한가? 저는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우리 하드디스크에는 어떤 장면을 찍을 때 여러분 메모리에는 수십 장의 또는 뭐 몇십 장의 사진을 동시에 찍게 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 사실 프레임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어떤 작품을 내가 NFT로 발행을 해서 판매를 했어요. 근데 그 비슷비슷한 사진은 NFT로 발행을 안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일까? 이런 의문도 좀 들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의문을 차치하고 이제 NFT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이트 바로 이제 오픈시라는 플랫폼이 있죠. 오픈시는 이제 NFT계 구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021년 말까지만 해도 사진 카테고리가 NFT 이 오픈시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2021년 말에 이제 사진 카테고리가 생기면서 사진하는 사람, 세계에 사진하는 사람들 NFT 세계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드립터 슛이라는 작가의 작품도 발견을 할 수가 있고 이 사람 작품 보면 엄청나게 비싸게 거래가 돼요. 지금 찍힌 거는 43 이더리움이라고 찍혀 있었는데 옆에 보면 가격 같은 게 표기가 돼 있죠. 뭐 이 사람의 그냥 어떤 톤 앤 매너가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도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벌써 어떤 이야기를 만들면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NFT로 접근을 하려면은 마켓플레이스를 선정을 해야 된다. 아까 보여드렸던 오픈시가 가장 대표적이고 오픈시는 사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파운데이션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는 올 초까지만 해도 작가들을 초대해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파운데이션은 현재로는 모두에게 오픈됐어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고 여기는 사실은 포트폴리오 심사를 해요. 슈퍼레어라는 사이트는 포트폴리오 심사를 해서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예술 작가들과 작품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작품도 좋아야 되겠지만 이 슈퍼레어나 이런 곳에 접근을 하려면은 인스타나 이런 데서 팔로우가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작품들을 사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뭐랄까 큐레이팅을 하는 이런 플랫폼이라고 NFT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곳은 Known Origin이라는 것도 있고 니프트 게이트웨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곳은 큐레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아무나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픈시가 있을 것 같고 한국에서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에서 하는 클립드랍스라는 곳에 도전해 보실 수도 있다. 근데 NFT를 시작하려면은 첫 번째는 코인을 사고 팔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코인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으면 NFT를 그냥 한다고 NFT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 군데가 없어요. 첫 번째는 업비트가 있을 거고 유명한 곳으로 이제 코인원, 빗썸이라는 곳도 있고 이제 코빗이라는 곳도 있어요. 기존에는 이제 코인을 사고 파는 게 뭐 이런 주민증이나 이런 거 사실 검사를 안 했거든요. 근데 2022년 3월 25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트래블 룰이라는 걸 실행을 해서 이제 코인을 사고 파는데 인증을 하지 않으면 이 거래소를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투명해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로는 이제 거래소, 예를 들어 내가 코빗에 어떤 계좌를 탔다. 은행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은행하고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예를 들어 코빗에서 하려면 신한은행 계좌를 가지고 거기다가 원화를 가지고 그쪽에서 코인을 사서 거래를 하고 이런 방식이고 또 어떤 곳은 농협 계좌만 되고 이런 곳이 있어요. 모든 은행이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이트마다 해야 되는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은행을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이나 이제 거래소를 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코인을 구매를 해서 이 자신의 디지털 지갑으로 그 코인을 전송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0.0024 이더리움이라고 지금 중간에 찍혀 있는데 이거는 좀 과거에 제가 캡처한 것인데 0.0024 이더리움은 2.71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계산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픈시 같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사고 팔 수 있어요. 원래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할 때는 이더리움 기반은 가스피라는 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을 올리는데도 돈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021년 이제 말에 오픈시에서 개설을 할 때는 이 코인 값만 3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코인 값
가격도 좀 떨어지고 가스피도 굉장히 싸졌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이 마켓플레이스에 개설하는 것 자체가 거의 뭐 뭐랄까 우리 액티브 X 수준의 그런 난관이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 어려웠어요. 저에겐 너무 힘들었고 사실 이게 무슨 개념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됐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NFT 거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인은 이더리움, 폴리곤, 클레이튼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폴리곤을 그 다음에 많이 사용을 하고 클레이튼은 거의 국내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아니고 사실 이더리움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코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인이 이렇게 가격이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주식하고 똑같은데 전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주식을 비쌀 때 사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코인을 사거나 작품도 이제 코인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졌다 올라졌다 하거든요. 작품을 사고 싶다라면은 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면 나중에 작품이 오르면 코인인 값이 오르면은 작품 값도 덩달아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이를 잘 보고 사실 사는 게 좋고 코인 가격이 이렇게 여러 어떤 외부 상황의 충격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의 30만 원을 가지고 이더리움을 살 수 있는 어떤 한계와 뭐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와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해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NFT 거래의 활발한 코인 종류는 세 가지인데 이더리움, 폴리곤, 클레이튼 정도를 이제 국내에서는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더리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트코인 다음에 최초에 거래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컴퓨팅 기술을 넣은 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더리움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컬렉터와 판매자, 예술가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가스피라는 게 들거든요. 가스피라는 것은 블록체인상에 기록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그걸 대행해주는 대행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고 이 거래 수수료가 지금은 조금 싸지고 한데 어떨 때는 막 1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작품을 내가 5만 원짜리 팔려고 하다가 가스피가 10만 원 나올 때도 있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고 사실 가스피가 왔다 갔다 해도 조금 저렴해졌는데 여튼 이더리움 생태계는 이제 높은 신뢰도 그리고 많은 컬렉터와 많은 예술가들이 이더리움을 선호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항마로 나온 이제 코인이 있는데 이제 폴리곤이라는 인도계 폴리곤 이더리움이라고 불러요. 얘는 이제 가스피는 없어요. 그런데 이더리움보다는 사용자나 컬렉터가 좀 적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가스피가 없기 때문에 처음 시도해보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폴리곤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으로 넘어가도 나쁘지 않아요. 처음부터 저는 몰라가지고 이더리움으로 막 유튜브 공부를 해서 이더리움을 했다가 가스피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들고 내가 올린 작품을 예를 들어 실험적으로 올려도 그걸 삭제하는데도 가스피가 들거든요. 그런 걸 전혀 개념이 몰라서 처음에 이제 돈 주고 많이 공부를 했죠. 쓸데없는 가스피로.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폴리곤을 해보세요. 폴리곤은 팔리기 전까지는 삭제나 수정이나 이런 게 자유롭거든요. 근데 팔리고 나면 수정은 안 돼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상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거나 뭐 올리셔도 좋지만은 우리 톤 매너나 컬러 공부하고 있으니까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죠. 내게 먹히나 이 세상에 먹히나 세상 사람들이 내 사진을 알아주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다만 사용자나 컬렉터가 좀 적은 편이긴 한데 지금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카카오 기반으로 한 이제 클레이튼도 이제 국내에서 사실 아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 컬렉터도 많았는데 카카오의 클레이튼이 이제 코인이 막 폭락을 하니까 사실은 좀 실패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그렇게 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카카오의 인지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클레이튼 생태계는 이제 사진하는 사람들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사진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이더리움 많이 하고 그리고 폴리곤 저도 실험적으로 해봤는데 폴리곤도 그냥 해볼만 하고 클레이튼은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NFT를 하고 싶은 분에게 추천하는 조합은 이제 오픈시라는 플랫폼에
폴리곤의 코인 형태로 올려보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하냐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오픈시라는 것은 어떤 세계에서 가장 큰 NFT 마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쿠팡에 어떤 제품을 런칭을 하잖아요. 근데 쿠팡에 여러분이 런칭을 하면 홍보 엄청 많이 해요. 위에 뜨거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픈시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거나 홍보를 많이 한다고 팔리지 않아요. 예전에 유튜브에 보면은 NFT만 하면 대박 날 것처럼 하는 쓸데없는 그 강의를 저도 많이 봤었는데, NFT를 해보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이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NFT와 오픈시에 접속을 해서 NFT를 하려면은 구글 크롬이 필요해요. 뭐 사파리나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구글 크롬을 받으셔야 돼요. 구글 크롬을 먼저 받으세요. 이건 뭐 쉬우니까 구글에서 받으시고, 그다음에 구글 크롬에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검색을 해보면 메타마스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메타마스크를 받아서 자기의 어떤 지갑, 디지털 지갑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로 해서 이제 오픈시에 접속을 하면 메타마스크 지갑하고 오픈시 자기 계정하고 연결이 되게 돼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오픈시 계정을 연결하면 언네임드라고 뜨게 돼요. 이게 일종의 예술 마켓, 나만의 예술 마켓을 그냥 개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언네임에 자기 이름 넣고 주소 넣고 뭐 이메일 넣고 트위터 주소 넣고 인스타그램 넣고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가 사실 프로파일 세팅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굉장히 정성 들여서 넣어야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픈시나 NFT 세계에 사기가 엄청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계속 무한정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 작품을 막 카피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브랜딩을 먼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미리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개설을 하고 그 밑에다가 트위터라든지 이런 주소를 정확하게 넣어 주셔야지, 어떤 사람이 구매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의 이력을 다 조사를 해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작품을 했고 어떤 톤 앤 매너를 가졌고 앞으로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단돈 1달러라도 사람들이 쉽게 NFT 작품을 사지 않아요. 여튼 이런 세팅을 쫙 정교하게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 넣겠죠. 그럼 이메일로 확인 메일이 와요. 그 확인 메일을 개설을 하면 your email has been verified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돼야지 오픈시에 이제 계정을 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계정을 타면 이제 아이디와 자기 지갑 주소, 위에 보면은 지금 두 번째 이렇게 NFT 아티스트 위에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암호 같은 게 보이죠. 그게 바로 자기의 지갑 주소예요. 그래서 이 지갑 주소로 사실 NFT 계정에 어떤 이 사람을 확인하는 어떤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마이 컬렉션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지금 하는 걸 다 적을 필요는 없으시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걸 하는 과정을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제 유튜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 컬렉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 만들 수 있거든요. 그 포트폴리오를 처음에 하나를 만들어 줘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하기 전에 미리 자기가 세팅을 해놔야 되겠죠. 뭐 30장이면 30장, 20장이면 20장 이렇게 자기 작품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한 장 한 장의 작품을 올리는데, 이것도 신나가지고 다 올려버리면은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보고, 한 장을 올리더라도 이거를 어떤 스토리로 만들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작품을 처음부터 막 20장, 30장 올리면은 그거 와서 보세요 해서 절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작품 정도를 아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모델 사진이다. 그럼 모델하고 초상권 계약 같은 건 미리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작품을 NFT화 시켜서 올리더라도 밑에 보면 세 번째 칸에 디스크립션이라고 있죠. 디스크립션에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작품에 대한 스토리를 쫙 적어 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걸 선택할 수가 있는데, 블록체인은 이제 이더리움 기반이냐 폴리곤 기반이냐, 아까 제가 블록체인을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면 무조건 가스피를 낼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모르는 분들 이더리움 하지 마시고 폴리곤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OK를 누르면 위에다가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넣을 수 있는 칸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한이 있어요. 이거 올리실 때 그리고 원본을 올려야 돼요. 왜 그런 원본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6000에 4000 픽셀이다 그러면은 뭐 3000에 2000으로 올려도 되는데 소유권을 사고 파는 거니까 뭐 500 곱하기 500 이렇게 썸네일을 올리는 게 아니라 완전 원본 통짜의 원본을 올려요.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이 파일의 소유권을 어떤 사람이 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파일이 너무 클 필요는 없어요. 너무 클 필요는 없고 보통은 한 5000 픽셀, 6000 픽셀 정도로 올리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xternal link라고 보이죠. external link는 아까 자기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디스크립션을 좀 더 자세하게 적어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수정이 가능해요. 나중에 수정이 가능한데 여튼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고 여기 보면 아래쪽에 보면 supply라고 있죠. supply가 바로 edition을 말하는 건데 처음에 시작하는 작가들은 에디션을 너무 많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소유권의 어떤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에디션을 보통 처음에는 1개 정도로 시작을 해본다. 자, 이게 바로 내 작품을 첫 번째 NFT화 해서 오픈시에 올린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올리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You created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오게 돼요. 이게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마켓이라 그랬잖아요. 마켓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팔 수 있게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면 파란색 버튼이 셀이잖아요. 이걸 그래서 가격을 내가 매겨주는 거예요. 프라이스에 보면은 보라색으로 ETH라고 되어 있는 보라색 아이콘은 폴리곤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봐요. 0.1이라고 나오면 아래쪽에 0.1 폴리곤은 289달러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그리고 듀레이션은 이제 판매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뭐 일주일만 판매하겠다, 6개월 동안 판매하겠다, 평생 판매하겠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다 정하면은 리스팅이라는 걸 해요. 밑에 보면 컴플리트 리스팅이라고 있죠. 그러면 이게 바로 NFT가 리스트돼서 NFT 세계의 이제 블록체인 상에 기록이 된 거예요. 기록은 됐는데 0.001 제가 뭐 이렇게 그냥 실험 삼아 해봤는데 2.9달러로 했다고 해서 이걸 누가 싸다고 해서 사주진 않아요. 그리고 10달 뭐 1달러라고 해서 쉽게 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여정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NFT는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홍보를 잘해야 돼요. 홍보를 해서 내가 어떤 내 거를 사줄 가치가 있다라는 계속 증명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진 찍는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굴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진을 진짜 열심히 찍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아무도 안 알아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홍보까지 내가 해야 돼?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작품을 갤러리에 전시를 해요. 갤러리가 어떻게 보면 대관료나 이런 것들을 받고 전시를 해주고 뭐 온라인상의 홍보나 이런 걸 해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개인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NFT는 그냥 갤러리 거치지 않고 웹 3.0 시대가 이제 탈중앙화잖아요. 그런 중앙에 권력화된 기관이었고 내가 그냥 올려서 내가 가격 책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서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속이 편하잖아요. 저도 갤러리하고 가끔 일을 하지만은 갤러리에 돈 물어보는 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뭐 판매가 안 되면 사실 뻘쭘하잖아요. 근데 NFT는 판매가 안 돼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판매가 안 돼도 그냥 계속 그 상점 위에 올라가 있는 거고 전시 기간에 제한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NFT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스토리를 세상에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NFT 세계에서는 작품을 올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제 메이킹 비디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는 것들, 그리고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꾸준히 자기 작품과 자기가 촬영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스토리화 시켜서 계속 올려주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근데 해외 작가들은 미리미리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 저도 최근에 이제 비디오로 제가 하는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익숙하지 않잖아요. 사진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뭐 자기를 기록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꾸준히 기록하고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쫓아서 하나의 팬이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술가로 가는, 이제는 그렇게 관문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제가 제작한 영상을 이런 식으로 트위터로 올리는 것들을 보시면 아래쪽에 조회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몇 개월 전에 제가 캡처한 건데, 이렇게 약간 영상화된, 요즘 또 영상의 시대니까 영상화된 이런 작업물들의 기록 같은 것들을 꾸준히 올리고 홍보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릴 때도 영어로 또 올려줘야 돼요. 영어 저희 잘 못하니까 한글로 또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글로 해서 구글 번역을 해서 오류가 있는지 보고 또 올린 다음에 내가 했던 작업물 뭐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들의 과정이 없으면 사실 NFT를 만든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NFT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고, NFT는 사실 만든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NFT의 홍보는 대부분 트위터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트위터에서 이루어지는데, 트위터의 장점, 그래서 트위터의 주가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작년인가 앨런 머스크가 갑자기 트위터 산이 어쩌니 막 난리를 했잖아요. 그 머스크 형이. 트위터가 원래는 우리나라 잘 안 썼잖아요. 근데 NFT가 되면서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피드를 어떤 포트폴리오화된 형태로 볼 수 있다면, 트위터는 어떤 해시태그를 통해서 계속 뉴스화된 형태로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NFT 사용자들이 트위터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좋아요와 리트윗, 인스타그램을 리그램이 좀 어렵죠. 자기 어떤 피드에 리그램 해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트위터 스페이스라고 트위터 안에 보면은 발표할 수 있는 그 라디오 같은 기능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세계 사람들하고 막 발표도 하고, 또 해시태그를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게 바로 트위터예요. 팔로우가 엄청나게 빠르게 늘 수 있거든요. 팬들이 생기면은 소문이 엄청나게 빠르게 나고, 팬과 컬렉터와 소통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제 작품을 구매해 준 사람한테 바로 그냥 트윗을 날려서 고맙다고 막 인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게 바로 트윗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단점은 트위터라는 게 280자의 글자 제한이 있어서 글자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쓰려고 하다가도 그냥 뚝 잘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트위터는 작품이 그 사진 작품 같은 거 4장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포트폴리오를 한 방에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간이고, 업로드한 이미지나 영상 화질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트위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트위터,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해야지 사실 NFT가 상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쓰고 거기다 해시태그를 잘 달아줘야 돼요. 뭐 KNFT라는 거 이제 코리아 NFT 아티스트의 어떤 그룹이고, NFT 드랍이라는 것은 NFT를 내가 올렸다라는 어떤 해시태그고, NFT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 NFT를 컬렉션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이제 해시태그를 보는 것이고, NFT 포토그래퍼스라는 거 외국의 어떤 해외 NFT 포토그래퍼들과 이 작품을 공유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NFT를 알리기 위한 용어들도 사실은 공부를 해야지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해시태그를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트위터에서 이렇게 치면은 NFT D만 쳐도 뭐 드랍 뭐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NFT 관련한 용어를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NFT 드랍이라는 거, NFT를 내가 올렸다 뭐 그런 의미고, 제네시스 드랍이라는 게 제네시스니까 창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NFT를 올린 사람을 축하해 주기 위한 어떤 해시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에어드랍이라는 것은 우리 그 아이맥이나 이런 데 에어드랍 하듯이 작품을 누군가에 공짜로 날려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벤트를 해서 내가 NFT 작품을 공짜로 쏘겠다,
그럼 그 사람 뭐 당첨된 사람에 에어드랍 해준다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NFT 커뮤니티 컬렉터 포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들어보시면은 쉽게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해시태그죠. 물론 이 해시태그도 중요하지만은 작품이 좋으면은 해시태그를 하나만 올려도 사람들이 쉽게 공유를 해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 홍보가 효과적이다. 사진을 올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영상화 시켜서 제가 뭐 그 트위터나 이런 데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NFT 세계에는 워낙 기상천외한 디지털 작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진만 좋다고 해서 또는 사진 작품이 뛰어나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서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시각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영상화 시켜서 이렇게 작품을 홍보하는 경우들이 이제 해외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면서 저도 그런 것들을 배워서 이렇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NFT 이제 공부를 해보면 커뮤니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커뮤니티가 뭐냐니까 이 사람의 작품이 좋다라고 인정하는 그룹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 제가 같이 활동했던 작가 그룹 중에 KNFT라는 그룹이 지금도 있는데 제가 요즘은 잘 활동을 못하지만 한국인 어떤 작가들 뭐 예를 들어 그림 그리는 사람 뭐 저같이 사진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에 NFT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그 NFT에 대한 정보도 교류를 하고 같이 뭐 프로젝트도 해보고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커뮤니티고 이 커뮤니티 소통을 위해서 NFT 세계에서는 디스코드라는 어떤 플랫폼을 많이 사용해요. 한국에 치면 밴드 같은 것인데 원래 디스코드가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는데 저는 NFT 와서 처음 봤거든요. 이 안에서 소통과 이제 프로젝트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뭐 채팅도 되지만 음성 채팅, 화상 채팅 이런 것들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소통과 정보가 일어나고 내가 작품을 하면은 이 커뮤니티에 있는 친구들이 내 작품을 막 리트윗을 해주거나 홍보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팔로워가 전혀 없는 어떤 아티스트도 이 커뮤니티를 잘 만나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아티스트와 그 컬렉터를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NFT는 현재로는 그래요. 한국 사람이 그래도 많이 들어왔지만은 컬렉터들은 아직은 해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기본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고 자기 홈페이지나 바이오그래피나 이런 것들을 영어로 해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한글로 해놓으면은 잘 안 보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작품에 대한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서 나중에 보면은 어떤 NFT 활동을 하다 보면 트위터 같은 데서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영어로 발표를 하는 건 사실 처음이었는데 그런 뭐 일본과 한국 작가들의 모임, 뭐 일본, 한국과 미국 작가들의 이제 자기 작품 발표 이런 시간들을 저도 가져봤었는데 그럴 때 이제 영어로 발표를 하기 전에 이제 미리 한글로 디스크립션을 짜고 구글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작품명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영어로 올려야 되고 또 그 자기의 어떤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이런 어떤 브랜딩이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외 작가들도 링크트리라는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뭐 바이오그래피나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둬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력을 한 번에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의 이력이나 인스타나 어떤 작품이 다 흩어져 있는데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막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 NFT 계정, 뭐 플랫폼에 어떤 걸 올렸는지 또 어떤 작품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을 링크트리라는 그런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되겠다. 이거는 무료예요. 무료로 가입을 하시고 링크트리 사이트에서 자기 이력을 관리하시고 이제 인스타나 이런 데 트위터 같은 데 붙여 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작품을 판매를 해보긴 했는데 그냥 실험 삼아 해본 작품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재밌게 해본 작품들이 좀 저렴하게 올렸던 작품들이 판매되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해봤어요.
오픈C나 이제 NFT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이 행복한 메일 중에 하나거든요. 누구는 막 이거를 이제 트위터로 막 올려요. 막 자기 작품이 판매됐다. 근데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작품이 팔리지 않으면 정말 자괴감이 들 거잖아요. 근데 제가 최초로 판매를 했고 제가 이제 받았던 메일이었고 오픈시에서 이게 받은 메일이 제가 진짜 이게 맞는 메일인지 해킹 메일인지 이런 거 덜덜 떨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 작품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제가 드론이나 이런 영상으로 찍은 것들을 만다라 형식으로 이제 만다라라는 게 이제 불교화의 이제 약간 뭐랄까 패턴이 반복되는 형태로 이렇게 제작을 해본 것이고 이런 형태로 시리즈로 제작했던 작품들이 이제 첫 번째 판매된 것이었고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사이트에 올렸을 때 저도 여기에 판매되고 굉장히 놀랐는데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작품을 샀거든요. 제가 라구사에서 촬영한 타임랩스 영상인데 물론 이제 저렴하게 올리긴 했는데 이 작품을 판매해 보는 경험은 저도 그 피지컬 작품들은 사실은 많이 판매를 해봤지만 디지털 작품이 판매되는 경험은 정말 뭔가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많은 것을 변화시킨 저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변화시켰던 그런 계기였습니다. 오픈시에 제 계정에 가보시면은 저렴하지만은 이제 몇 개의 실험작들이 판매가 됐었어요. 여기 보면 세일이라고 붙어져 있는 것은 제가 판매됐던 작품들의 리스트들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NFT는 단순히 제가 생각할 때는 판매되고 뭐 안 되고 유명해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NFT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진만 하다 보면은 사진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거든요. 저도 사진을 20몇 년 넘게 하다 보니까 맨날 사진적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생각의 확장이 잘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NFT를 하면서 세상에 어마어마한 작가들이 많고 정말 모르는 작가인데도 정말 뛰어난 작품을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도 저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공부와 욕망이 생기면서 되게 다양한 어떤 분야로 만들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NFT 관련한 것은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NFT 관련한 전시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대기업들이나 호텔 같은 경우가 사실 디스플레이로 작품을 전시하면 시선을 끌기 좋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제 호텔에 뭐 NFT 작품을 전시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제가 올렸던 이제 NFT 작품들이 최근에 그 몇 군데에서 전시가 됐는데 이건 3스페이스 아트라는 곳에서 이제 현대 오일뱅크와 함께 이제 오일뱅크 사당점에 이제 NFT 작품을 전시를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그 HDC 이제 현대그룹의 HDC 랩스 용산 아이파크몰 이제 오크밸리 같은 곳에 이곳하고 이제 NFT 아트 테라피라는 어떤 시리즈로 제 작품 말고도 여러 작가의 작품이 전시가 됐는데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어떤 형태로 전시가 됐는지 못했는데 제가 출품한 작품은 그 메타 만다라라는 시리즈의 두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NFT는 사실 작가들의 실험터이자 놀이터 그리고 디지털 장르로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라구사 작품을 제가 NFT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AI와 결합시켜 본 거거든요. AI는 인공지능으로 이제 요즘 드로잉이나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AI와 결합시켜서 만들어 본 작품. 약간 실험작인데 되게 실험적이고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또 제가 촬영한 사진 작품을 이제 AI화해서 그 뭐랄까 회화처럼 그렇게 표현해 본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재밌죠? 또 이거는 이제 타임랩스 제가 촬영한 타임랩스 작업을 이제 어떤 인테리어 약간 그런 공간에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영상이기도 한데 기존 우리가 사진에선 시도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사실 NFT를 하면서 되게 많이 시도해 봤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파운데이션에 올린 서울 타임랩스 작업인데 이것도 역시 아까 제 시리즈 중에 이제 실험작 시리즈 중에 메타 만다라라는 시리즈로
만다라라는 그 형식을 약간 만화경 형태로 제가 해석을 해서 제작을 해본 것인데, 이거는 서울을 찍은 약 10,000장의 이미지를 타임랩스로 만들어서 NFT화 시켜본 그런 작품 시리즈입니다. 서울이라는 공간도 재밌게 해석을 해본 거고요. 이게 이제 NFT 그 제 시리즈 중에 메타 만다라라는 시리즈인데, 여기 있는 작품들이 꽤 많이 판매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전시되고 있는 작품도 보여지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서울 시리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랄까, 사진이라는 게 사실은 꼭 정지해야 되나 라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NFT를 공부하게 되면서 사진도 영상처럼 충분히 재밌을 수 있겠구나, 보여지기에 따라서 또는 아이디어를 어떤 표현하기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방면으로 뻗어나갈 수 있구나라는 걸 사실 좀 깨닫게 됐고, 요즘에는 NFT 제작이 좀 뜸하긴 했거든요. 제가 뜸하긴 했는데 사실 좀 바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좀 뜸하긴 했는데, 앞으로도 NFT는 꾸준히 공부하고 발전시켜 나가볼 그런 생각입니다.